정세진은 차에서 내려 대전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찾아온 아들의 집이었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어요. 아들 우빈과의 통화가 점점 뜸해진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정세진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5년간 검사로 일하며 길러진 직감이 오늘따라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우빈의 어린 시절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을 찡그리던 모습, 학교 숙제를 할 때면 유독 힘들어하던 순간들. 그때 더 세심하게 살펴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선 정세진이 초인종을 누르려는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의 손이 멈췄어요. 이따위 글도 못 읽냐? 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장인 서기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말이 정세진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죠. 너 같은 바보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 이런 간단한 서류도 못 읽냐고. 정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알고 있던 장인의 모습과는 판이한 어조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우빈이 적어준 것이었죠. 조심스레 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깜짝 놀란 목소리와 함께 장인 서기남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표정이 한순간 당황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세진의 시선은 이미 거실 한가운데 장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우빈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장인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정세진의 호흡이 멈췄어요. 28살의 성인 남자인 아들이 장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빈의 자세에서는 깊은 굴욕감과 절망이 읽혔죠. 우빈아, 정세진이 다가가 불렀어요. 우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아버지의 눈을 바로 마주치지 못했죠.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우빈의 목소리는 희미했어요. 정세진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내 다툼이 아니었죠. 무슨 일 있었니? 정세진이 물었어요. 장인 서기남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서류 때문에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것뿐입니다. 우빈이가 요즘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요. 정세진은 대답하지 않고 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우빈의 눈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도움을 청하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 꿇은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했죠. 네가 뭘 이해하겠냐? 서기남이 우빈을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정세진의 귀에 확실히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순간 정세진은 자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확신했어요. 그가 우빈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빈아, 아버지랑 잠깐 서울에 다녀오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우빈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장인 서기남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서기남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세진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멈췄어요. 장인어른, 우리는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곧 다시 내려올게요. 정세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우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섰지만 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향했어요. 짐을 챙기는 내내 우빈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정세진은 우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는 아들의 눈에서 읽은 공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우빈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정세진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우빈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정세진은 간간히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깊었습니다. 정세진이 현관문을 열자 71평 아파트의 적막함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이곳은 점점 더 삭막해져 갔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공간이 안도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정세진은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요리를 시작했어요. 계란찜과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내놓으며 그는 아들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정세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우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무릎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글을 잘 못 읽어요. 정세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글자들이 자꾸 뒤섞여 보이고 한 줄을 읽다가 다른 줄로 뛰어넘고 학교에서는 몇 번이고 책을 읽으라고 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정세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난독증이구나. 우빈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정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의심은 했단다. 내가 열심히 책을 읽으려 해도 자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걸 봤거든. 내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어. 우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실망하셨죠? 정세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미안하구나.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세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우빈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 여러 서류에 사인했어요. 장인어른과 소영이가 하라는 대로. 정세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나니? 우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했죠. 미정이가 말해줬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못 읽었어요. 갑자기 우빈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제 통장도 관리해요. 월급도 거기로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영은 제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 정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머릿속으로 이미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우빈아, 내 통장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니?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는 집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정세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자. 지금은 쉬어. 여긴 안전해. 우빈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정세진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차를 끓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세진은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 그는 우빈을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우빈아,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자. 우빈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아 우빈의 계좌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정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출 1억 8천만 원? 정세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우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출이요? 전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정세진은 계좌 이체 내역을 자세히 살폈어요. 최근 6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상생 네트워크라는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상생 네트워크가 뭐지? 우빈이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회사예요. 제가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정세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이체 내역을 자세히 살폈어요. 전형적인 유도 패턴이었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져갔습니다. 우빈아, 소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우빈의 눈에 혼란이 스쳤어요. 소영이가 장인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제가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정세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을 유지했어요.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고 아들을 보호해야 할 때였습니다. 핸드폰은?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이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면 안 된다고. 정세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법적 대응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죠. 우빈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이 일을 해결할게. 정세진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빈의 통장 내역은 조직적인 착취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꼼꼼히 살피던 그의 눈이 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달 우빈의 급여가 입금되는 날 대부분의 금액이 즉시 상생 네트워크로 이체되고 있었죠. 이 회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이니?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시길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는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로 상생이라고 지었대요. 정세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상생하고 있었던 거구나. 우빈의 어깨가 더욱 처졌죠. 그의 눈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정세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신뢰하는 가족에게 속을 수 있어.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체 내역을 자세히 살피던 중 큰 금액의 대출이 승인된 날짜를 발견했어요. 1억 8천만 원. 그 돈은 우빈의 계좌에 불과 1이틀 머물다가 역시 상생 네트워크로 이체되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내가 사인한 걸로 기억나니?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남 아버님과 서재혁 씨가 가져온 서류들에 사인했어요.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영이가 괜찮다고 해서. 정세진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서재혁이 누구지? 장인어른 회사의 이사예요. 저한테 항상 차갑게 대하고 제가 글을 못 읽을 때마다 비웃었어요. 정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법적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니? 정세진이 물었습니다. 우빈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집 전화로만 받았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허락한 사람하고만 통화할 수 있었죠. 정세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결혼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요. 처음엔 소영이가 당신은 글을 잘 못 읽으니까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정세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사건의 시간대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난독증이 장인 가족에게 발견되고 그들이 이를 악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의 시간선이었죠. 계속해서 나한테 연락이 뜸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가 당신 아버지는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전화기도 가져갔고요. 정세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동시에 검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착취 사례였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우빈아, 어제 장인어른 집에서 혹시 컴퓨터나 서류가 있던 장소를 기억하니?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서재에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화를 내셔서 저는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우리 함께 대전으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우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사용해. 앞으로는 내가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할게. 우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같이 속았죠? 정세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바보가 아니야. 난독증은 질환이지 지능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무를 다루는 재능이 있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들이 너의 약점을 이용한 거야. 우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세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잠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정세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우빈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정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서. 정세진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오늘 대전으로 내려가서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다. 소영이나 장인어른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우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가야 해요? 정세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함께 갈 거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려면 현장 조사가 필요해. 우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어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세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에서 힘을 느꼈어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죠. 그럼 준비하자. 오늘 중으로 대전에 도착해야 해. 정세진은 휴대폰을 꺼내 몇 개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이미 법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검사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지식이 이제 아들을 보호하는 데 쓰일 때였죠.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정세진의 차 안은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빈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간간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세진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아들의 상태를 살폈죠. 소영이는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정세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우빈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요일이니까 미용실에 갔을 거예요. 항상 이틀에 한 번씩 가거든요. 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어른은 오후에는 회사에 계실 거예요. 보통 6시 이후에 집에 오시죠. 정세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 집에 들어가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대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아파트와 조금 떨어진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세진은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살폈어요. 대출 서류와 이체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그는 법적 대응을 위한 계획을 세웠죠. 우빈아, 집에 CCTV가 있니?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에 컴퓨터가 있고 거기서 CCTV를 볼 수 있어요. 장인어른이 보안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세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CCTV 영상이 있다면 증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죠. 서재 비밀번호 같은 건 알고 있니? 우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 비밀번호는 알아요.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상생천사였어요. 정세진은 메모를 했어요.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됐니?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빈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정세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우빈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현관 앞에 선 우빈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잠시 주저했어요. 들어가자. 정세진이 부드럽게 말했죠.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괜찮니? 정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우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스꺼워요. 이 집에 들어오니까 정세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트라우마의 반응이었죠. 우빈의 몸은 이 공간에서 경험한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릴래? 내가 확인할게. 우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냥 잠시만요. 그는 깊은 숨을 몇 번 내쉬더니 천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세진이 주변을 살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혼집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서재는 어디에 있니? 정세진이 물었어요. 우빈이 오른쪽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끝방이에요. 두 사람이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그때 우빈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제 방이에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우빈이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은 방 안에는 우빈의 물건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좁았고 사진들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죠. 정세진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방 안을 살폈어요. 주로 여기서 지냈니? 정세진이 물었습니다.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소영이와 함께 큰 방을 썼는데 제가 밤에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른다고 여기로 옮겼어요. 정세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물건들 사이에서 낯익은 액자가 보였어요. 우빈의 대학 졸업 사진이었죠. 액자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세진이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우빈의 눈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장인어른이 화가 나셨을 때 던지셨어요. 정세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였죠. 서재로 가보자. 정세진이 말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빈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거예요. 정세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어요. 검사 시절에 배운 것들이 있단다.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큰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죠. 정세진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우빈이 말한 비밀번호 상생천사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어요. 그는 신속하게 파일들을 살폈습니다. CCTV 프로그램은 어디 있을까? 정세진이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그는 보안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를 열자 CCTV 영상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세진은 대출이 이루어진 날짜의 영상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우빈과 장인 서기남,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서재혁이죠? 정세진이 물었습니다.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기남과 서재혁은 우빈을 가운데 앉히고 서류를 내밀고 있었어요. 우빈이 서류를 살펴보려 하자 서재혁이 손가락으로 사일란을 가리키며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빈이 망설이자 서기남이 강압적인 태도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정세진은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빠르게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되겠지. 정세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우빈이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가리켰어요. 아버지, 소영이에요. 정세진이 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영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둘러야겠다. 정세진이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몇 개의 파일을 더 복사한 후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렸어요. 비상계단으로 나가자. 우빈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서재를 나왔어요. 현관문 쪽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이미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우빈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귀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세진은 증거가 담긴 가방을 꼭 쥐었어요. 이제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세진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가끔씩 옆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우빈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공포의 그림자는 여전했지만 희망의 빛이 조금씩 그 그림자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세진은 한순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내가 사인한 모든 서류는 기만과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우빈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재판을 해야 하나요? 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우빈이 손을 꼭 쥐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그래도 제 아내였는데. 정세진의 눈이 아들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내 약점을 이용했어. 이건 범죄야, 우빈아. 침묵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정세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증거를 제출할 거야. 그러고 나서 직접 장인을 만나볼 생각이야. 우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직접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세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걱정 마. 내게도 몇 가지 비장의 카드가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정세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던 우빈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셨네요. 정세진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정세진은 익숙한 공기를 마주했어요. 5년 전 이곳을 떠났지만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죠. 그는 검찰청 로비에서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박 검사, 잘 지냈나? 정세진이 악수를 청했어요. 정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박현우 검사가 반갑게 인사했죠. 연락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정세진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현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난독증을 악용한 사기라.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 검사님이 가져오신 증거라면 충분히 수사 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 후 모든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었어요. 정세진은 건물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죠. 상생 네트워크 본사가 어디 있지? 정세진이 우빈에게 물었어요. 우빈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대전 시내 한복판의 작은 빌딩 3층에 상생 네트워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세진은 차를 주차하고 우빈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서 기다릴래? 우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어요. 정세진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좋아. 하지만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로 향했어요. 상생 네트워크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우빈을 알아본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기남 이사장님 계십니까? 정세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접수대의 여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서기남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쩐 일로. 그의 시선이 우빈에게 향했을 때 서기남의 눈에 경계심이 번쩍였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무슨 일이신지. 정세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기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회의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자 서기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니 당황스럽네요. 무슨 용건이신지. 정세진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우빈이 명의로 대출받은 1억 8천만 원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서기남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건 우빈이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죠. 정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에게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하게 한 건 사기죠. 서기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난독증이라고요? 그런 변명은 처음 듣네요. 우빈이가 멍청한 놈인 건 인정하지만 그건 그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우빈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정세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기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정세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수집용 녹음기입니다. 방금 우빈이를 멍청한 놈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그의 난독증을 변명이라고 하셨고요. 서기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걸로 협박하시려는 겁니까? 전 변호사가 여럿 있습니다. 이런 녹음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죠. 정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출신 검사 정세진입니다. 서기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죠. 검사라고요? 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퇴직했지만 법률 지식과 인맥은 여전하죠. 방금 모든 증거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박현우 검사가 직접 맡기로 했고요. 서기남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빈이도 분명 동의했고 정세진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우빈이가 서류 내용을 읽으려 할 때마다 방해하고 강압적으로 사인을 유도하는 장면들이요. 우빈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장인의 눈에서 공포를 발견했어요. 이전에 항상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는 서기남이 느끼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기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세진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소영과 서재혁도 함께 조사받게 될 거예요. 서기남의 눈이 커졌어요. 제발,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정세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의 협상은 없습니다. 특히 약자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그렇죠. 정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빈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가자, 우빈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서기남이 다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빈이 명의로 된 대출금은 정세진이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반환해야 할 텐데요. 문을 나서는 정세진의 등 뒤로 서기남의 고함이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빈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검사셨군요. 정세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랬지. 이제 그 경험이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석 주가 지난 후 정세진의 아파트 거실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어요. 정세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보였죠. 난독증 피해자 대상 경제범죄 일당 구속. 기사에는 서기남과 그의 사위 서재혁 그리고 우빈의 아내 정소영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차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빈이 두 잔의 녹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차 드세요. 정세진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어요. 우빈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오늘 박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어. 정세진이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대. 우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끝까지 부인할 줄 알았는데. 정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 CCTV 영상, 녹음, 은행 거래 내역.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지. 우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소영은 어떻게 됐나요? 정세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진실을 감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녀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 처음부터 장인과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했지. 우빈의 눈에 순간 아픔이 스쳤지만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세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박 검사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빈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요? 신문에 내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정세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야. 난독증이나 다른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빈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제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정세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야. 그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지.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세진은 노트북을 덮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 경우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빈의 눈에 희미한 빛이 어렸어요. 정말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정세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일을 공론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어. 실제로 그날 이후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난독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착취를 당한 사례들이 드러났죠. 검찰은 특별팀을 구성해 이런 사건들을 전담 수사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정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피해자 지원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거야. 우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세진은 아들의 결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빈이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박 검사의 초대로 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박 검사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대출금은 모두 환수 조치 중입니다. 서기남의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고 그들이 우빈 씨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세진이 물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어떻습니까? 박 검사가 미소 지었어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난독증과 같은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국회의원 몇 분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세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소식이군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빈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정세진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거의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빈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꿔요.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정세진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 상담. 한번 해볼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강을 따라 불어오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비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우빈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정세진이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던 거죠. 저처럼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정세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한 진전이야. 두 사람은 다시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석양이 한강 물결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여름이 찾아왔을 때 정세진과 우빈은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북한산이 내려다 보이는 고요한 동네,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우빈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누군가의 명령에 움츠러들 필요도 없었죠. 아침마다 우빈은 작은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토마토와 상추, 고추 모종을 심고 가꾸는 일은 그에게 묘한 치유력을 가져다 주었죠. 흙을 만지는 동안 그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가 많이 익었네. 정세진이 텃밭에 다가와 말했어요. 우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볕에 그을린 우빈의 얼굴에는 건강한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정세진은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우빈의 눈에서 공포의 그림자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죠. 정세진은 마당 한쪽에 마련한 작은 평상에 앉았어요. 오늘 오후에 김 박사님이 오신대. 상담 계속할 거지?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엔 말하기 힘들었는데. 김민희 박사는 우빈의 심리 상담을 맡은 전문가였어요. 처음에 우빈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아버지, 우빈이 장갑을 벗으며 평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글을 더 잘 읽게 될까요? 정세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으로는 난독증은 완전히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 하지만 적절한 훈련과 도구로 많이 나아질 수 있대. 우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정세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빈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자신을 바보라고 여겼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김민희 박사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마당에 앉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우빈 씨? 우빈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요즘엔 악몽도 줄었고.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정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저녁 준비할게. 편하게 이야기하렴. 우빈과 김 박사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세진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우빈이 웃는 모습,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은 몇 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상담이 끝나고 김 박사가 정세진을 따로 불렀어요. 정 선생님, 우빈 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트라우마 증상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정세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김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빈 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정세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빈 씨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정세진과 우빈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여름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 우빈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목공일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정세진이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우빈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우빈이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나무는 말이 없어서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정세진은 아들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우빈에게 나무 작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이었던 거죠. 마당 끝에 작업실을 만들어 볼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우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작은 목공 작업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세진은 자재를 사왔고 우빈은 그것을 조립했어요.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죠. 일주일 후 작업실이 완성되었어요. 작고 소박했지만 우빈에게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마와 작은 상자를 만들며 손의 감각을 익혔고 점점 더 복잡한 작품에 도전했죠. 이건 뭐니? 어느 날 정세진이 작업실에 들어와 물었어요. 우빈이 자랑스럽게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책꽂이예요. 아버지 서재에 두려고요. 정세진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빈이 만든 책꽂이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뭇결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선들, 정교하게 처리된 모서리, 우빈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이었죠. 정말 아름답구나. 정세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 서재에 가장 좋은 자리를 줄게. 우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취감이 빛났어요. 정세진은 그 순간 아들이 진정한 회복의 길에 들어섰음을 확신했죠.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빈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그는 여전히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디오북을 활용하고 필요할 때는 정세진이나 도우미 앱의 도움을 받았죠. 아버지, 어느 가을날 저녁 우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글은 못 읽어도 감정은 글보다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 강점이야. 사람을 읽는 능력은 글을 읽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거든. 우빈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회복의 과정이었죠. 이듬해 봄 전원주택의 마당은 다양한 꽃과 채소로 가득 찼어요. 우빈은 텃밭을 더욱 확장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목공 작업실에서는 점점 더 정교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가구들은 이웃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정세진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그의 화면에는 난독증인지약자 법률지원센터 설립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는 이 계획을 천천히 구체화해왔죠. 아버지, 차 드세요. 우빈이 두 잔의 녹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오늘 박 검사가 오기로 했어. 센터 설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우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벌써 그렇게 진행됐나요? 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단계야. 그가 구상 중인 난독증인지약자 법률지원센터는 난독증이나 기타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빈의 사례를 통해 정세진은 이런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오전 11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세진이 문을 열자 박현우 검사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정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우빈 씨도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센터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의 지원을 약속했고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어요. 실제로 우빈 씨 사건 이후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죠. 정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야. 우빈은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정세진과 박 검사가 놀란 표정으로 우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검사가 물었어요.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우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공 교실 같은 것도 열 수 있고요. 정세진의 눈이 감동으로 촉촉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박 검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오후 내내 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세진은 법률 자문을 맡고 박 검사는 검찰과의 연계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우빈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치유 활동을 기획하기로 했죠. 저녁이 되자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서류 작업을 시작하죠. 박 검사가 떠난 후 정세진과 우빈은 마당으로 나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텃밭에서는 새싹들이 생기 있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빈이 문득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읽지만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정세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맞아. 내 경험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거야. 우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난독증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요. 정세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함은 죄가 아니야.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죄지. 그 말을 들은 우빈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석 달 후 난독증인지약자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개소식에는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우리 센터는 난독증이나 다른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세진이 개소식 연설을 했어요. 이어서 우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저는 난독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빈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경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센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참석자들의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우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센터 개소 후 정세진과 우빈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정세진은 법률 자문을 맡았고 우빈은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위로와 희망을 전했죠. 특히 우빈이 진행하는 목공 치유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빈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말했어요. 글자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세진과 우빈은 전원주택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고 목공 작업실에서는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오늘 센터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정세진이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지학자 보호법이 통과됐대. 우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시작한 작은 노력이 이제 법률로 만들어진 거야. 우빈은 감격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정성껏 가꾼 작물들이 햇살 아래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아버지, 우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정세진은 아들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퇴직할 때 받았던 검찰 배지였죠. 이걸 센터에 걸어두려고 해. 정세진이 말했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저를 구해주셔서. 정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를 구한 거야. 내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먼 하늘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죠. 우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깊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정세진이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마당 테이블 위에는 정세진의 퇴직 기념 검찰 배지가 놓여 있었어요. 봄볕이 그 위에 반짝이며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